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요양병원 한 의사가 10년간 지켜본 삶의 기록을 담은 책, 저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의 김영맘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맘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저는 15년차 한의사로 2012년부터 요양병원 한의과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는 가정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투병하시는 시아버님을 모시면서 남편과 함께 가족 간병을 담당했습니다. 네. 이 책은 지난 10년간의 요양병원 병동일기와 3년간의 가족 간병일기를 담았습니다. 근데 책 제목을 보고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고 궁금해 하시면서도 이렇게 제목을 공개적으로 하시다니 언제부터 결심을 하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양병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제목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네. 불편하기도 했다는 네. 반응이었고, 또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계시거나 계획하는 분들은 같은 고민이라 공감되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요양병원도 정말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희로애락이 있는 삶의 현장일 뿐인데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우리 작가님은 출퇴근하시는 거죠? 네. 그 일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의 한방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2번 병동 회진을 합니다. 네. 오전 시간은 밤사이 환자 안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네. 각종 진료와 처치가 이루어져서 항상 바쁘고요. 네.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의 병동은 나른하고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는 보통 그 양방, 한방이 모두 있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의사, 간호사인 의료진 외에도 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아. 약사, 임상병리사, 영양사와 조리사 등 다양한 직군이 함께 일합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군은 간병인입니다. 요양병원에는 한 병실에 한 명의 간병인이 상주하며 의료 외의 모든 돌봄을 수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관련, 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다 모여 계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양병원의 중요한 역할이 일단 돌봄일 텐데, 그럼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경험한 시아버지 돌봄에 관한 내용을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봄,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임신을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버님께서 그동안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셨다. 대학병원에서 어렵게 받은 수술 날짜가 하필이면 남편의 중요한 일정과 겹쳐 내가 이번 수속부터 수술 후 병간호를 맡았다. 이를 병행하고 있어 간병인을 쓰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보호자인 내가 결정하고 도와야 했다. 다행히 아버님은 무사히 퇴원하셨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했다. 나의 출산 후 남편은 집, 직장, 산후조리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나와 아이, 아버님을 보살폈다.
나도 계획보다 빨리 집으로 복귀해 본격적으로 육아와 시아버지 간병을 함께 했다. 직장에서 노인 돌봄을 오래 경험하긴 했지만 가족의 간병은 처음이었다. 환자의 늙음과 병듦을 돌보던 요양병원 한의사에서 부모의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자녀, 보호자가 된 것이다. 나는 그간 요양병원 환자의 자제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한 어머니는 여러 자식을 돌보지만 여러 자식은 어머니 한 분을 못 모시구나라는 어설픈 성인군자 노름을 했다. 그러나 막상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나와 남편이 보호자가 되어 동분서주하다 보니 보호자들의 힘든 몸과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었다. 건강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과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병하는 일은 천지 차이였다. 육체적으로 버겁고 번갈아 휴직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아버님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일은 무척 서글프고 괴로웠다. 아버님을 위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나날이 쇠약해지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낙담하였다. 잠깐의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간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처지에 우울함도 느꼈다. 게다가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의 미래가 걱정되면 두려워 숨이 막혀왔다. 아버님은 지금 좀 어떠세요? 네, 3년 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으신 후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셨는데 지난 봄에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방 안에서 격리 중에 혼자 식사를 하시다가 질식사고가 있었고 응급처치 후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치료하시고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으로 폐렴이 반복되어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워서 네.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이 키우랴 아버님 모시랴 이런데 어떻게 이걸 기록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걸 그때그때 조금씩 다 기록하셨어요? 네, 매일 일기를 씁니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맨 처음에 아버님 아프시기 전에는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따로 사셨어요? 따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네, 수술 받으신 이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같이 살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 좀 모시고 예, 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노후에 관한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시설 돌봄을 받거나 가정 돌봄을 받거나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노후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처럼 건강한 100세를 꿈꾸는 시대에 노후를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맞아요. 예, 네. 진정한 노후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시점부터 네. 임종 직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네. 그래요.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스스로 밥을 챙겨 먹기 어렵고 손톱을 혼자 못 깎고 화장실에 혼자 못 가게 되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평소에 좀 민감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도 또 따로 살고 계시는 분도 평소와는 다른 부모님의 변화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네. 이상 소견이 발견될 때 즉시 병원 진료 받으시고 네. 또 소홀하기 쉬운 국가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며
각 지역 치매 안심센터의 검사와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아. 또한 노인들은 신체적 노쇠와 함께 사회적 노쇠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은퇴 후의 고립이나 주변인의 사망, 가난이나 질병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노쇠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위협하는데요. 네. 친목 모임, 종교 활동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와 교류하시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되어 인지가 저하될 때 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 특히 네.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취미로 즐기시는 가벼운 종목이 있다면 가장 좋고 네.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맨손 운동이나 걷기 운동도 좋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기억은 사라지는데 습관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 좀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 뭐 운동 습관 이런 거를 정말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붙여놓는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아버님도 어떤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 들으셨어요? 아버님은 우선 식사를 하시면 바로 양치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늘 평생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양치 습관 덕분에 네.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신 그게 굉장히 편이시고요.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늘 좀 정리정돈을 하셨었기 때문에 치매로 투병하시는 과정에서도 방안이 깨끗하게 깔끔하셨구나. 정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치료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환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청소라든지 가벼운 옷 개는 네. 집안일 등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일을 조금 한다는 게 근육 유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들으면 좋을 텐데 작가님이 한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송소희 님의 비나이다 추천합니다. 네. 이 곡에 어떤 얽힌 사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사의 내용이 네. 아름다운 기도 같아서 네.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러시군요. 송소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비나이다를 함께 듣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 비나이다 들으셨어요. 이 곡은 우리 김영맘 작가님의 추천곡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요양병원 한의사가 10년간 지켜본 삶의 기록을 담은 책 저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에 김영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작가님의 시선이 담긴 글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시설 돌봄과 가정 돌봄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설 돌봄의 종사자인 나에게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너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왜 집에서 시아버지를 모시니? 그러면 나는 시설 돌봄의 전 단계라고 답한다. 가정 돌봄은 언젠가 병원에 모셔야 할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노력을 다한다는 도의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 자녀에게도 꼭 필요한 경험이다. 나와 가장 닮았고 나를 가장 사랑한 인간의 노후를 지켜보며 보살피는 과정은 인생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또한 노안으로 고통받는 부모의 모습을 지키며 그 끝인 죽음을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간병 노동에 종사하는 타인의 수고에 감사하고 노인 돌봄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언젠가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날이 오면 좋았던 추억만이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간병의 시간도 그리움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남편이 아버님의 시설 돌봄 전 최선을 다해 가정 돌봄을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일지도 모르겠다. 언젠가는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릴 수도 없고 아버님의 병세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집에서 아버님을 돌보는 남편의 시간을 최대한 존중하고 싶다. 우리 가족은 한 자녀 가정이자 맞벌이 부부, 노인 단독 가구로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유형의 가족이다. 우리 부부의 간병 경험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족의 돌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정 돌봄 혹은 시설 돌봄을 선택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부모를 잘 보살피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남편분이 굉장히 열심히 아버님을 간호하셨나 봐요. 네. 그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분이? 직장은 그만두고 네. 간병을 했고 네. 이제 제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 이미 결혼할 때 그 부분은 각오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늘 울고불고 하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저희 친정 어머니가 또 비슷한 경험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의지를 하면서 네. 대화도 하고 그렇게 네. 해서 그래서 집에서 모시겠다 하는 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미 남편분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가 이렇게 할게 이래서 결정을 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네. 제가 만삭일 때 아버님을 집으로 모시게 됐고 네. 아이를 낳은 후 출산휴가 때 집에서 아버님을 간병했습니다. 네. 근데 난생 처음 해보는 육아랑 네. 간병을 동시에 하느라고 제가 대상포진에 걸리고 네.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 휴가 후에 복직할 때 제가 아버님을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다고 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버님이 10여 년을 홀로 생활하셔서 이미. 좀 더 집에서 모시고 싶어 했고 그래서 고민 끝에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네. 직접 간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아까 책 부분에서 가정 돌봄이 이런 이점이 있구나.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마무리를 지켜주고 또 그걸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동시에 집에서 이렇게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간의 성장과 인간의 노쇠에 네. 대해서 아주 한 공간에서 수행하면서 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으로서도 한 30-40대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시간인데 보통은 조부모님이 육아를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이고 남편이 육아도 좀 도와주셨나요? 네, 남편은 평소에도 살림을 많이 도와준 네. 편이었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도 육아나 살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추천하신다면 가정 돌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경계는 네. 환자의 상황이나 가족들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저희 부부가 아버님을 모실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경계는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기거하시는 방 앞에 화장실 출입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병원에 모시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화장실 출입을 하시다가 네. 넘어지셔서 자주 다치시고 네. 더 이상 출입이 힘든 시기가 왔을 때도 남편이 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기나 또 방수포 이불, 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행이 힘들어도 계속 집에서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행이 힘들어지신 후에도 계속 모셨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후유증이 반복되면서 폐렴이 반복되면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이 더 필요한 순간까지 네. 가정 돌봄을 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요양병원에 모신 후에도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셨다, 후회 없이 잘 모셨다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보다는 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이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보다 환자분들의 처치와 투약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네. 보호자는 이런 의료진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모님께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네.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을 드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면 요양병원에 모시는 걸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물론 건강하실 때 가족들과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이 최선인데 네. 만약에 몸이 아파지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배우자가 돌보시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노인이시기 때문에 네. 사실 또 간병 와중에 병을 얻으실 수도 있고 네. 또 그것이 자제분들에게 돌아갔을 때는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거나 네. 아니면 뭐 배우자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하고의 불화도 생길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 요양병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선 이제 요양병원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국가나 의료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상상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출산 휴가 때 이미 아버님은 집에 와 계시고 그리고 남편의 결심에 의해서 경제 생활도 출산 휴가 직후에 바로 또 하셔야 되고 이랬으니까 아니 어떻게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는 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저 곳이. 역시도 좀 속상하거나 힘들 네.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을 해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 속에는 뭐 원망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쏟아 놓으셨어요? 물론이죠. 물론 책에는 이제 네. 그런 내용은 싣지 않았지만 네. 네. 제 일기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해소를 하려면 뭐 난 진짜 못 해 먹겠어.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아버님이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저희가 하나뿐인 며느리라서 네. 아프시기 전에. 네, 아프시기 전에 네. 정말 잘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죄송스럽습니다. 네. 물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울면서 일기를 쓴 적도 많고 했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는 그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큰 사랑을 늘 기억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왜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왜 모든 엄마들이 아무리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랑을 하면서도 또 죄책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님과 아이를 동시에 돌보고 있었으니까. 어떠셨어요? 음, 그 간병의 상황에서는 사실 네. 정신적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했던 네.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한 사람은 어쨌든 간병과 네.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이에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남편분은 그러면 그 울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면 남편도 네. 물론 힘들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효도의 마음, 자식된 네. 도리로 가정간병을 시작했지만 2년 넘게 3년 가까이 하면서 네. 이제 늘 거실에서 쪽잠을 자거나 네. 이제 아버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강도 나빠졌고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었고요. 네. 힘들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후회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남편도 일기 쓰셨어요? 남편분은 오히려 우리 김영맘 작가님께 하소연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 네, 작가님은 그렇습니다. 일기에다 마음을 털어놓고. 뭐 저도 이렇게 받아주는 스타일은 아니고 같이. 네, 그러셨군요. 작가님은 그러면 이 이제 책을 쓰시고 간병의 과정을 보고 또 육아를 하고 하시면서 나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결심한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노후 준비 3테크라는 글에 썼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하면 재테크만을 생각하지만 네. 사실 제가 요양병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테크와 심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마음. 네, 맞습니다. 네네. 근육, 즉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신체적 능력, 네. 그다음에 마음, 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맑은 정신입니다. 네. 아직 제 자신도 삼테크에 대한 노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늘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된다 하면 그때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고 마음이 좀 꺾일 것 같아요. 기가 확 꺾여서 오히려 그게 건강을 더 이렇게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네, 이유가 될 맞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요양병원에서 만난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원고에 썼던 모든 등장인물들이 네. 기억에 남고 네. 더 오래 추억하고 싶어서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 대신에 책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억은 뭐 언젠가는 사라지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을 꼽자면 네.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글의 할머니 환자분입니다. 네. 제가 유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음. 할머니가 큰 위로를 주셨고요. 한의사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역시 저를 성장시키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양병원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지혜가 있죠. 네. 네. 그 지혜를 또 병원에서 배우셨군요. 노후가 좀 불안한 분들, 이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 독거 가구,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노인 독거 가구입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료나 돌봄, 안전의 사각지대에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니 요즘에는 그 노인 혼자 사시는 가구에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네, 달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움직임이 없으면은 이렇게 연락이 맞습니다. 가도록. 네. 네. 그런 거 외에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 독거 가구일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가 힘드시다면 네. 복지제도나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나라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정책들을 잘 알지 못해서 네. 혜택을 못 받고 돌아가신 후에 발견되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촘촘히 정책을 시행해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활용하면 좋겠고요. 네. 개인적 노후 준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네. 가족들과 노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야 될까요? 돈은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육이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앞으로도 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글을 더 많이 써주실 계획이세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임신과 출산 시기에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면서 육아와 간병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성장과 노쇠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한 아이의 부모이자 한 부모의 자식으로 살면서 겪은 내적 갈등이나 희로애락에 관한 책을 한 권 더 쓰고 싶습니다. 네. 이번 책은 요양병원 한의사의 시선으로 썼다면 네. 다음 책은 김영맘이라는 필명을 가진 한 엄마이자 딸, 네. 며느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이 필명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제 아이 이름을 따서 네. 아무개의 엄마 그런 뜻입니다. 영맘이 네. 이렇게. 네, 네. 그러셨군요. 오늘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긴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책의 프롤로그에 네. 삶과 늙음, 병과 죽음으로써 가르쳐 주신 생로병사의 인생 이야기가 노후를 준비하시는 독자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는데요. 네. 오늘 방송이 청취자분들께도 노후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일단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영맘 작가님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양 고전 서경에 인생의 5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 셋째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 넷째는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것, 다섯째는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영맘 작가는 이 5가지 복 중에 특히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느낀 점을 이렇게 적었어요. 내 몸과 마음을 100년 동안 별탈 없이 견딜 수 있게 잘 돌보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 통장의 잔고가 비기 전에 얼른 채우고 나에게 상처 주어 오랫동안 미워했던 이들도 이제는 용서해야겠다.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다른 이름이다. 김영맘 작가는 인생의 오복 중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졌다고 해요. 결국 잘 살아야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